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옛날 옛적 남쪽 어느 고을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희. 그러할 뿐이라는 이름처럼 세상을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아이였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 연희, 칠푼이 연희라 불렀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바보 처녀와 그녀의 세상이 되어주고 싶었던 한 사내의 슬픈 사랑 이야기랍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여운이 깊으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보시지요. 연희가 사는 고을의 저작거리는 여느 시골 장터처럼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옹기장수의 걸걸한 목소리와 엿장수의 흥겨운 가위 소리가 뒤섞이고 아이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신없이 뛰어다녔지요. 그 시끌벅적한 풍경 속 저잣거리 한쪽 구석, 낡은 쌀이나무 광주리를 앞에 두고 웅크리고 앉은 처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희였습니다. 나이 20, 혼기가 꽉 찬 나이였지만 연희의 모습은 여느 처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때 묻은 무명 저고리에 기운 치마, 부스스한 머리카락은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연희는 몇 해 전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남아 어머니께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로 쑥떡을 만들어 팔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떡은 맛이 좋기로 제법 이름이 나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에는 늘 돈이 없었지요. 연희야, 이 미련퉁아, 또 떡을 그냥 주었느냐? 저 맹랑한 꼬맹이 녀석들이 네 떡을 얼마나 공짜로 얻어먹었는지 아느냐? 옆자리에서 나무를 팔던 과부댁이 혀를 차며 타박했습니다. 오늘도 연희는 흙투성이 손을 하고 쭈뼛거리며 다가온 아이들에게 떡을 몇 개나 그냥 쥐어준 참이었습니다. 연희는 과부댁의 타박에도 그저 해실해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아이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떡은 본디 배고플 때 먹어야 제맛이지요. 나누어 먹으면 더 좋고요. 연희의 세상은 그러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상에 셈법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 것과 내 것을 엄격하게 나누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법도 알지 못했습니다. 장터의 교활한 안하기 짐짓 셈이 틀린 척 값을 덜 치러도 그녀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며 허리를 굽힐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속인다거나 빼앗는다는 복잡한 개념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 칠푼이라 불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어수룩함을 이용해 푼돈을 아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순진함을 비웃으며 놀려댔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굶주리면서도 길게 핀 작은 들꽃에게 안녕 아가야, 오늘 아침은 춥지 않았니? 하고 말을 걸었고 장터 구석에서 다리를 저는 떠돌이 개에게 자신의 몫으로 남겨둔 떡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세상 모든 것이 그러할 뿐이라고 당연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험한 세상에서 그런 맑은 영혼이 온전히 버텨내기란 마치 거센 비바람 속에 핀 한 송이 연고처럼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연희를 저작거리 낡은 다리 밑에서 늘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결, 22의 떠돌이 총각이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외자였는지 아니면 세상에 나와 제 이름을 잃어버렸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결이라 불렸고 그 이름처럼 그의 삶은 늘 무언가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끔찍한 역병이 온 마을을 휩쓸었을 때 결은 눈앞에서 부모님과 어린 동생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기적처럼 홀로 살아남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찢어지는 가슴과 세상에 대한 깊은 원망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돌았습니다. 굶주림은 일상이었고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는 그의 마음을 두꺼운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의 눈에 비친 연희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저리도 셈없이 착하고 순진하기만 하니 굶주리고 멸시당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함은 이 험한 세상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연희를 향해 혀를 차며 속으로 뇌까렸습니다. 저러다가는 저 착해 빠진 심성마저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에게 다 뜯어 먹히고 말 텐데. 쯧쯧, 가여운 것,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것은 분명 연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과 너무나 다른 연희의 모습에 대한 알 수 없는 이질감과 분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세상을 향해 굳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저 처자는 마치 아무런 경계심 없이 맨몸으로 세상의 칼날 앞에 서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애써 연희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바보 같은 순수함은 자신이 잊어버린 혹은 잃어버린 무언가를 자꾸만 떠올리게 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냉소와 불신을 더욱 단단히 걸어 잠그며 연희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습니다. 초겨울로 접어들어 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날이었습니다. 결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기력이 쇠한 채 다리 밑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해진 집신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고 집신 사이로 드러난 그의 발은 시뻘겋게 얼어붙어 감각조차 무뎌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연희는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를 떠돌이 개에게 나눠주고 빈 광주리를 인 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의 다리 밑에서 미동도 없이 웅크리고 있는 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무슨 변이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된 연희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괜찮으세요? 결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이 늘 한심하게 여기던 바보 처녀 연희였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신경 끄시오, 죽지 않았으니. 하지만 발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온통 얼어서. 연희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결의 상처투성이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결은 낯선 이의 동정에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동정 따위는 그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연희를 골려주고 쫓아버릴 생각으로 평소에 까칠한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걱정일랑 마시오. 내 발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정 그리 걱정이 되면 저작거리 비단 가게에서 제일 고운 꽃신이라도 한 켤레 사주던가. 그러면 내 당신의 그 가짜는 동정을 받아주지. 그것은 터무니없는 비아냥이자 가난한 떡 파는 처녀에게는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보통의 처녀였다면 얼굴을 붉히며 돌아서거나 화를 냈을 테지요. 하지만 연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결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셈없는 세상에서는 농담이나 비아냥 같은 복잡한 화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결의 험한 말투 속에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을 보았고 그에게 정말로 꽃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떡을 팔아 번 푼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떡을 달라 조르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안악들이 값을 깎으려 하면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가 변했다며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에게 꽃신을 사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침내 꽃신 한 짝을 살 돈이 모였습니다. 연희는 망설임 없이 비단 가게로 달려가 가장 곱고 튼튼해 보이는 붉은 꽃신 한 짝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나게 다리 밑으로 달려가 결에게 건넸습니다. 자요, 아저씨. 연희는 수줍게 웃으며 붉은 헝겊에 곱게 싼 꽃신 한 짝을 내밀었습니다. 아직 돈이 모자라서 한 짝밖에 못 샀어요. 나머지 한 짝도 꼭 사다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결은 제 눈앞에 내밀어진 붉은 꽃신 한 짝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선물이었지만 이토록 황당한 선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차라리 주먹밥 한 덩이를 주었다면 고맙게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랑 한 짝뿐인 꽃신이라니.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자신을 기만하고 모욕하는 처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보시오, 처자.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이오. 결이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신발이 한 짝만 있어서 무얼 한단 말이오. 이따위 것을 주느니 차라리 주지 않는 편이 낫겠소. 결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꽃신을 바닥에 내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조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표정으로 결을 말리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해맑게 되물었습니다. 왜 화를 내세요? 신발은 원래 둘이 짝이잖아요. 그걸 누가 모른단 말이오. 그러니 왜 한 짝만 가져왔냐는 말이오. 결은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연희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당연한 이치를 설명하듯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나머지 한 짝은 제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대체 왜? 그래야? 아저씨가 이 꽃신을 신고 멀리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 험한 길을 다니다가 다치지도 않을 것 같고요. 나머지 짝을 찾으러 꼭 다시 제게 돌아와야 하니까요. 순간 결의 모든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멍하니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셈없는 순수함 속에 담긴 기이하고도 절박한 논리. 그것은 어설픈 동정이나 적선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홀로 떠도는 자신을 붙잡아두고 자신의 안위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을 결코 쉽게 놓지 않으려는 그녀만의 애틋하고 순수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결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그 조건 없는 순수한 진심 앞에서 두껍게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제 손에 들린 붉은 꽃신 한 짝을 말없이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붉은 꽃신은 차가운 그의 손 안에서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결은 연희가 건넨 꽃신 한 짝과 함께 이름 모를 따뜻한 감정 하나를 마음속에 품게 되었습니다. 연희와 결이 서투른 인연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될 무렵 고을의 실세 아전인 이방의 탐욕스러운 눈이 연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은 나이 40줄에 접어든 사내로 법과 규율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는 이골이 난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인자하고 점잖은 척했지만 속은 음흉한 셈법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는 우연히 관아의 토지 대장을 살피다가 연희의 부모가 남기고 간 작은 밭되기가 사실은 고을 외곽의 땅값이 오를 요지에 위치한 귀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버려진 황무지처럼 보이지만 몇 년 안에 관아에서 그 근처에 새로운 길을 낼 계획이었기에 그 가치는 10배, 20배로 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 칠푼이 계집에게는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로구나. 세상 물정도 모르는 저 아이가 저 땅의 가치를 알 턱이 없지. 내가 거두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연희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자한 이웃 어른처럼 행세하며 저잣거리에서 떡을 파는 연희에게 다가가 떡을 팔아주기도 하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연희야. 일이 착하고 고운 아이가 부모님도 없이 고생이 많구나. 내가 네 아비와도 젊어서부터 막역한 사이였는데 일이 홀로 고생하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연희는
이방의 위선적인 친절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고마운 어른이라고 생각했지요. 이방은 연희가 자신을 완전히 신뢰한다고 판단하자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연희야, 네가 세상 물정에 너무 어두워. 내가 늘 걱정이 태산이다. 네 부모님이 남기신 그 반문서도 혹여 나쁜 놈들이 나타나 헐값에 빼앗아 가기라도 하면 어쩌겠느냐.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되어주마. 네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고 때가 되면 좋은 혼처도 알아봐 주겠노라. 그러니 그 땅 문서를 내게 맡기려무나. 연희는 이방의 제안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 이방이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 후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땅 문서를 꺼내 이방에게 건넸습니다. 이방은 땅 문서를 받아들고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순진한 양을 노리는 굶주린 늑대처럼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결은 다리 밑에서 이방이 연희에게 접근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번에 이방의 검은 속셈을 간파했습니다. 역병으로 가족을 잃기 전 결의 아버지도 바로 저런 아전의 교묘한 혓바닥에 넘어가 논과 밭을 헐값에 넘겼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인자한 표정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눈빛은 결이 혐오하는 세상의 추악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땅 문서를 이방에게 넘겨주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작거리에서 떡을 팔고 있는 연희에게 달려갔습니다. 연희 씨, 정신 차리시오. 어찌 그 교활한 자에게 땅 문서를 넘겨준단 말이오? 결이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연희는 결이 갑작스러운 호통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 씨, 왜 그러세요? 이방 어르신은 좋은 분이세요. 저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눈을 제대로 본 적 있소? 그 사람 눈에는 연희 씨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땅 문서를 새는 주판알만 가득하단 말이오. 눈빛이 아주 나쁜 사람이요. 결이 진심 어린 걱정에 연희는 처음으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배고픈 사람은 있었지만 나쁜 사람이라는 개념은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이방과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듯한 결. 두 사람의 상반된 말 앞에서 그녀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어르신은 제게 아주 친절하신걸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다고. 연희의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 친절 뒤에 칼이 숨어 있는 거요. 결은 답답해서 소리쳤습니다. 세상에는 이유 없는 친절이란 없소. 모두 제 입속을 차리기 위한 셈법이 숨어 있단 말이오. 왜요? 연희는 순수한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결은 연희의 그 한마디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 배신과 거짓을 이 맑은 영혼에게 어떻게 이해시켜야 한단 말입니까? 결은 깊은 무력감을 느끼며 연희를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연희의 바보 같은 순수함을 한심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수함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몫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의 경고 이후 연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의 세상은 단순하고 명쾌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슬픈 사람과는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그녀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결은 그 세상에 나쁜 사람과 셈법이라는 복잡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결은 연희를 지키기 위해 그녀에게 세상의 위험함을 가르치려 애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리 밑에 머물지 않고 매일같이 연희가 떡을 파는 좌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연희 씨, 저기 저 비단 장수를 보시오. 그는 늘 저울에 눈금을 속여 이득을 챙기오.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저기 저 약재상은 좋은 약재와 썩은 약재를 섞어 팔고 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오. 결은 자신이 험한 세상을 떠돌며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연희에게 세상의 어두운 면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되물을 뿐이었습니다. 왜요? 모두가 정직하게 팔면 되잖아요. 다 같이 잘 살면 좋을 텐데. 결은 답답해서 가슴을 쳤습니다. 자신의 상처 입은 세상과 연희의 흠없는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치 탁한 흙탕물과 맑은 샘물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았지요. 그는 연희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온몸으로 세상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은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맑은 영혼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이 부조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그녀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주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셈법과 거짓으로부터 연희를 지켜주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이름 없는 떠돌이에 불과했지만 연희 앞에서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부터 결은 연희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연희의 곁을 맴도는 결의 존재가 눈엣가시처럼 거슬렸습니다. 저 떠돌이 녀석이 연희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요. 무엇보다 결이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방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해 교묘한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마을 사람들에게 흉흉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글쎄, 그 바보 연희가 요즘 다리 밑 거지놈하고 붙어 다닌다지 뭔가. 필시 그놈이 연희의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노리고 꼬드기는 개야. 어수룩한 계집이 사기꾼 놈에게 단단히 홀렸구먼. 쯧쯧. 소문은 날개를 단 듯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연희와 결을 더욱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결은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익숙했지만 연희가 자신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연희를 찾아가 걱정하는 척하며 결을 헐뜯었습니다. 연희야, 내가 들으니 네가 요즘 그 떠돌이 총각과 가깝게 지낸다더구나. 그놈의 정체를 아느냐? 근본도 없는 놈이다. 그런 놈과 어울리다가는 내 신세만 망치게 된다. 연희가 결을 변호하려 하자 이방은 한층 더 교활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생각해보거라. 그 자가 진정으로 너를 위한다면 어찌 너를 저잣거리의 흉한 뜬소문의 주인공으로 만들겠느냐. 진정 너를 아낀다면 조용히 내 곁을 떠나주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는 지금 너를 위하는 척하며 너를 공영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방의 말은 연희의 순수한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결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쩌면 이방의 말대로 결의 존재가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셈법이 옳은 것인지 그녀로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연희가 마을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고 이방에게까지 시달리게 되자 결은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그녀를 지켜주려 했는데 오히려 그녀의 삶에 더 큰 그늘을 들이운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연희 씨를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 결은 괴로운 마음으로 연희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어두운 밤 연희의 허름한 초가집을 찾아갔습니다. 연희 씨, 나는 이제 떠나야겠소. 나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구려. 그의 말에 연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결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제발. 연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정말로 바보가 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연희의 절박한 외침은 결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은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험한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결은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위해 떠나는 것은 비겁한 도피일 뿐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그녀를 위한다면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과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녀의 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을. 결은 연희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미안하오, 연희 씨. 내가 어리석었소. 당신을 두고 어디에도 가지 않겠소. 그는 연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치 맹세처럼 속삭였습니다. 그래, 내가 연희 씨의 세상이 되어주겠소. 세상의 모든 험한 셈법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주겠소.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유일한 세상이 되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결이 굳은 맹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결은 더 이상 연희의 주변을 맴도는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히 그녀의 곁에 서서 마치 오래된 지압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보호하고 돌보았습니다. 연희가 저작거리에서 떡을 팔 때면 그는 곁에 앉아 굳은 날에는 바람을 막아주고 더운 날에는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짓궂은 아이들이 연희를 놀리려 하면 매서운 눈초리로 쫓아냈고, 샘이 어두운 연희를 속이려는 안악이 있으면 점잖지만 단호하게 값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을 바보와 거지라며 혀를 차던 마을 사람들도 결의 진심 어리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조금씩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연희의 얼굴에 찾아온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늘 어딘가 넋이 나간 듯 공허했던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입가에는 수줍지만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사랑받는 여인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그 은은한 빛은 그 어떤 장신구보다도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연희는 결의 곁에서 난생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친 세상의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은 연희의 맑은 웃음 속에서 역병으로 잃었던 가족의 온기와 삶의 따스함을 되찾았습니다. 잊고 있던 웃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낮에는 함께 일을 하고 저녁이면 나란히 초가집 툇마루에 앉아 하늘의 별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결은 연희에게 자신이 아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책에서 읽은 옛 영웅들의 이야기, 떠돌며 보았던 신기한 풍경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를 속고 속이는 어리석은 셈법에 대해서도요. 연희는 결에게 세상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의 아름다움, 작은 벌레의 생명,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의 마음을 보듬는 법을 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남녀 간의 연정을 넘어 서로의 결핍된 세상을 채워주고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행복을 못마땅하게 지켜보는 눈이 있었으니 바로 고을의 아전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결이라는 든든하고 영악한 방패가 있는 한 연희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녀의 재산을 온전히 가로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연희를 다시 외톨이로 만들기 위한 더욱 잔인하고 교활한 마지막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은 관아의 낡은 서고를 뒤져 연희의 부모님 때부터 이웃 땅 주인과 분쟁이 있었던 아주 작은 자투리 땅의 존재를 찾아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두 집안 어른들 사이에서 구두로 해결된 문제였지만 문서상으로는 여전히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남아있는 땅이었습니다. 이방은 바로 이 허점을 파고들어
연희를 올가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이방은 관아의 포졸 몇몇을 대동하고 연희의 밭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연희가 이웃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당장 땅을 내놓지 않으면 관아로 끌고 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연희는 영문도 모른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결이 연희의 앞을 막아서며 이방에게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방 나리, 이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 땅 문제는 이미 10수년 전 두 집안 어른들께서 합의하신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문서를 핑계로 힘없는 처자를 겁박하는 것은 관리로서 할 도리가 아닙니다. 결이 논리 정연한 반박에 이방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는 애초에 이 상황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허허, 저 떠돌이 놈이 아주 똑똑하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 놈이 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방은 결을 연희를 사주하여 땅을 가로채려 한 주동자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놈, 네가 순진한 계집을 꿰어 남의 땅을 빼앗으려 획책한 것이 아니냐. 연희는 지각이 모자라니 죄를 묻지 않으려 했거늘 내 놈은 곤장을 맞아 정신을 차려야겠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관아로 압송하라. 이것은 결을 합법적으로 제거하고 연희에게서는 유일한 보호자를 빼앗아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키려는 교활한 함정이었습니다. 포졸들이 결에게 달려들자 연희는 겁에 질려 울부짖으며 결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결은 연희를 뒤로 감싸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이 관아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연희는 난생 처음으로 잔인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자신이 결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홀로 이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발 그분을 풀어주세요. 그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이방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풀어달라. 어찌하면 되겠느냐. 네가 무얼 해줄 수 있단 말이냐. 나리께서 원하시는 것이 제 땅 문서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그분을 놓아주십시오. 땅 문서만으로 되겠느냐. 이방은 노골적인 눈빛으로 연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우선 저놈은 풀어줄 터이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답을 들고 오거라. 연희는 이방의 추악한 요구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방의 소나귀에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결코 결을 위한 길이 아님을, 오히려 그를 더 큰 불행에 빠뜨릴 수 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으며 고민하던 연희는 마침내 마지막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설령 그 방법이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일지라도. 다음 날 새벽, 연희는 결이 잠든 틈을 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반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꽃신 한 짝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의 머리맡에 그것들을 나란히 놓아두고 떨리는 손으로 숫 조각을 들어 바닥에 서툰 글씨를 남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멀리 떠나세요. 나 때문에 위험해지면 안 돼요. 부디 행복해야 해요. 저는 이제 괜찮아요. 이것은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한
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의 마음에 배신이라는 낙인을 찍어서라도 그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떠나보내려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잠든 결의 얼굴을 한번 쓸어보고는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결이 떠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결은 자신을 떠나버린 연희의 흔적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바닥에 남겨진 서툰 글씨와 반문서, 그리고 나머지 꽂힌 한 짝. 모든 것이 연희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결은 연희가 남긴 글의 진짜 의미를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상처 입은 마음은 연희의 행동을 배신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방의 압박과 위험 앞에서 결국 자신을 버리고 제 살 길을 찾아 어딘가로 도망쳐버린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나 때문에 위험해지면 안 돼요라는 말은 자신을 핑계 삼아 떠나기 위한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당신도 똑같았구려. 결이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험해지니 나를 버리는구나.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더니 내가 바보였어. 당신 같은 사람을 믿으려 하다니. 깊은 절망과 배신감에 휩싸인 결은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연희의 순수함을 믿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에 대한 그의 불신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구원해 주었던 연희가 이제는 자신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희가 남긴 꽃신과 땅 문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들을 당장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짧았던 사랑의 유일한 증표이자 이제는 지독한 증오의 상징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길로 정처 없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분노와 슬픔으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증오하며 언젠가 성공하여 그녀 앞에 나타나 오늘을 피눈물로 후회하게 만들어 주리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결이 떠나고 연희 역시 마을을 떠돌며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방의 수하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결이라는 방패가 사라진 연희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이방은 연희의 밭을 빼앗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행랑채 골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연희를 첩으로 삼으려 했지만 연희가 죽기를 각오하고 저항하자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연희를 자신의 집종처럼 부리며 온갖 수모와 학대를 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종살이를 하게 된 연희는 저작거리 주막에 허드렛 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거지놈에게 홀려 놀아나더니 꼴 좋다. 역시 바보는 바보야. 제 복을 제 발로 걷어차다니. 연희는 모든 수모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굶주림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었습니다. 결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오해하고 상처 입은 채 떠났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습니다. 결씨, 부디 제발 저를 미워하세요. 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라도 이 세상 어디에선가 꼭 살아남으셔야 해요. 그녀는 결코 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사하기만을, 자신을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허름한 골방에 누워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꽃인 한 짝을 품에 안고 눈물 흘렸습니다. 해맑던 그녀의 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고된 삶의 무게와 깊은 마음의 병으로 짓눌려 서서히 세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세월이 5년이나 흘렀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시간이었지요. 연희는 이제 앳된 처녀가 아닌 시름에 지친 25의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의 집에서 모진 학대를 견디며 주막에 허드레실까지 하느라 그녀의 곱던 손은 마디가 굵어졌고 맑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그늘을 드리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지만 그녀는 단 하루도 결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억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삶을 버텨내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한편 마을을 떠난 결의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절망감의 세상을 등지려 했지만 연희에 대한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이 그를 살게 했습니다. 그는 연희가 준 땅 문서를 미천 삼아 낯선 도시에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역병으로 가족을 잃기 전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어깨 너머로 도왔던 경험과 타고난 총명함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잠을 줄여가며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은 사람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고 그의 사업은 놀라울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5년 후 그는 마침내 한양과 남쪽 지방을 잇는 큰 상단의 행수가 되어 막대한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남루한 떠돌이였던 그는 이제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번듯하고 위험 있는 상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를 쌓을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연희에 대한 증오와 함께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연희가 자신을 배신하던 그날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오직 연희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복수를 위해 수년 만에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결은 일부러 가장 좋은 비단 옷을 차려입고 값비싼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섰습니다. 그를 따르는 상단의 행렬은 고을원님의 행차보다도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의 환향한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한양에서 온 귀한 손님이 온 줄로만 알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일부러 연희가 일하고 있다는 허름한 주막에 묵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재를 나르던 초라한 모습에 연희와 마주쳤습니다. 걸레질을 하던 연희는 갑자기 나타난 귀한 손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감히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지요. 결은 수년 만에 마주한 연희의 모습의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맑고 해맑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병색이 완연하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수척한 여인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지만 이내 과거의 배신감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차갑고 냉소적인 말투로 그녀를 대했습니다. 내년이 원하던 비단 옷과 따뜻한 밥은 어디 가고 행색이 고작 그 모양이냐. 꽤나 초라해졌구나. 나를 버리고 택한 삶이 고작 이런 것이었더냐. 그의 냉정한 목소리에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결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변해버린 그의 모습과 자신을 경멸하는 차가운 눈빛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변명이 아니라 그를 다시 만난 기쁨과 그의 안위에 대한 안도감,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은 그 눈물을 자신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라 오해했습니다. 그는 싸늘하게 연희를 외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 사람의 차가운 재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주막의 주모였습니다. 그녀는 억척스럽고 입이 거칠었지만 지난 수년간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온 연희를 친딸처럼 안타깝게 여겨왔습니다. 그녀는 결이 오만하고 냉정한 태도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번듯하게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연희의 희생에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다니. 주모는 참지 않고 결의 방으로 쿵쿵거리며 쳐들어가 다짜고짜 그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노마.
네가 어찌 저 착한 것의 가슴에 2번이나 못을 박을 수 있단 말이냐. 저 아이가 너를 살리려고 지난 수년간 무슨 짓까지 했는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어찌 버텨왔는지 알고나 있느냐. 결은 주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지만 이내 그녀의 눈물 어린 호통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모는 지난 5년간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방의 교활한 함정, 그리고 연희가 결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일부러 배신자인 척하며 그를 떠나보내고 스스로 모든 고난과 학대를 짊어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바보 같은 것이 너를 떠나보내고 나서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다. 이방놈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며 매를 맞으면서도 주막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면서도 오직 내 놈이 무사하기만을, 행복하기만을 밤마다 닳도록 빌고 또 빌었단 말이다. 그런데 내 놈은 이제 와서 제 잘난 맛에 저 아이의 찢어진 가슴을 또다시 갈기갈기 찢어놓아. 주모의 절규에 결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은 오해였음을, 연희는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려 했던 것임을, 그녀의 거짓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 고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결은 충격과 회한에 휩싸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품속 깊이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꺼내보지 않았지만 참아버리지도 못했던 낡은 꽃신 한 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붉었던 꽃신은 세월의 흔적에 빛이 바래고 가죽이 해져 있었습니다. 이제야 그는 연희가 주었던 꽃신 한 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붙잡아두려는 순진한 약조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한 짝을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래야 당신이 꼭 돌아올 것 같아서요. 그녀의 말은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자신은 영원히 그의 짝이며 세상 끝에 있더라도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는 간절한 믿음의 증표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겠다는 가장 순수하고 절박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 연희야, 연희야. 결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희의 깊고 희생적인 마음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복수심에 불타 지난 세월을 허비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통한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은 당장 이방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그는 고을의 아전 따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벌할 수 있는 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의 모든 비리를 밝혀내어 그를 파직시키고 연희가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몇 배로 되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병들어 누운 연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골방의 차가운 바닥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결은 연희의 깡마른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연희야. 당신의 그 셈없는 깊은 마음을 내 어리석고 상처 입은 셈법으로 재단했구나. 이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제발 나를 용서하거라. 그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연희는 힘겹게 눈을 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앙상한 손을 들어 결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결씨. 그렇게 울지 마세요. 당신이 이렇게 무사하고 번듯한 모습으로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다행이에요. 그걸로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변치 않은 사랑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은 그런 연희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결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연희를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구하기 어렵다는 귀한 약재들을 산더미처럼 사들였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연희의 곁을 지키며
단 한시도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성은 지극했지만 연희의 병세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마음의 병과 육신의 고단함이 이미 그녀의 몸을 갉아먹을 대로 갉아먹은 탓이었습니다. 의원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연희의 숨소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갔고 그녀의 몸은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결은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 앞에서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막 되찾은 행복이 이토록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고 가쁜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결은 연희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고 절규했습니다. 안 된다, 연희야. 이대로 나를 두고 가면 안 돼. 내가 잘못했다. 제발, 제발 눈을 뜨거라.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품속 깊이 간직해왔던 꽃신 한 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나머지 꽃신 한 짝과 함께 연희의 발치에 나란히 놓아두었습니다. 연희야, 보아라. 이제 온전한 한 켤레가 되었다. 그러니 이 신을 신고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가야지. 어찌 혼자서 멀리 가려 하느냐. 그의 눈물은 뜨겁게 연희의 발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밤이 새도록 연희의 손을 잡고 두 사람이 함께할 미래를 속삭이며 애타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그의 간절한 목소리가 저승의 문턱에 선 그녀를 붙잡아 주기라도 할 것처럼 말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연희의 숨소리가 거의 멎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결이 모든 희망을 놓고 만견자실에 있던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희의 발치에 놓여 있던 한 쌍의 붉은 꽃신에서 희미하고 따스한 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은 점점 강해져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연희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결은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지고 난 후 놀랍게도 연희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했던 그녀의 뺨에 아주 희미하게 남아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차갑게 식어있던 손에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지극한 효심과 결이 간절한 사랑이 하늘을 감동시켜 기적을 낳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쩌면 그 꽃신 한 짝에 담긴 서로를 향한 두 사람의 순수한 믿음과 희생이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날 이후 연희의 건강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결이 극진한 간호와 넘치는 사랑 속에서 그녀는 예전의 맑고 해맑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울려 퍼지자 결이 마음속 깊은 상처와 공허함도 봄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연희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은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연희는 고운 족두리를 쓰고 결이 맞춰준 새 비단 옷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습니다. 결은 늠름한 신랑이 되어 평생 연희의 곁을 지키겠다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주모와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은 더 이상 이름 없는 떠돌이가 아니었고 연희도 더 이상 바보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며 햇살 속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그들은 고을에서 가장 정직하고 마음씨 좋은 부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결은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는데 아끼지 않았고 연희는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셈없이 사랑하며 주위의 따뜻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옥동자 같은 아들과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결은 종종 밤하늘의 달을 보며 연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연희야 보시오. 예전에는 내 삶이 그림자조차 없는 반쪽 달 같았는데 이제 당신이라는 나머지 반쪽을 만나 온전한 보름달이 되었소. 연희는 남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의 발에는 그날의 기적을 가져다 준 붉은 꽃신이 곱게 심겨져 있었지요. 세상이 버렸던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를 구원하고 하늘이 숨겨두었던 인연을 완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따뜻하고 충만한 행복만이 가득할 것임을 암시하며 이 길고 슬펐던 야담은 마침내 막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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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